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단식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 협회를 직격했던 안세영 선수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입국장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입국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입국장의 취재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앞으로 대표팀과 같이 가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 한 발언, 이 폭탄 발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세영 선수는 선수들의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망스럽다라고 했었죠. 또 그러면서도 은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계속 선수로 뛰고 싶고 선수 보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귀국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 파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한항공을 타고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취재진의 모습 보고 계시죠? 저 입국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귀국을 하고 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자, 자신의 부상 생각보다 심각했었고 그런데 우리 대표 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회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안 선수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 것 같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협회 측도 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 선수 잠시 저 입국장을 통해서 귀국을 하고 입국을 한 뒤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저희가 안세영 선수와 협회 갈등 일지를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왼쪽에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10월에 항저 아시안 게임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요. 무릎 힘줄 하열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릎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각종 국제 경기에 출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참가도 힘들었지만 참가를 했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한 후에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금메달을 딴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잠시 뒤에 안세영 선수가 저 입국장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YTN을 비롯해서 각 취재진이 지금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짤막하게라도 입장을 밝혀달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금메달 따고 나서 앞으로 대표팀과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모두 그리고 취재진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선수들 보호 관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6일 대한체육회 주최 기자회견에 불참을 했죠. 불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나가고 싶었는데 체육회가 선수 의지로 안 나왔다라고 했지만 자신에게 기다리라고 해서 못 나갔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또 한 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은퇴 전망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은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선수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 이 시각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세영 선수가 잠시 뒤에 저 입국장을 통해서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 아침에 임원진이 먼저 입국을 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요. 자, 잠시 뒤에 안세영 선수가 저 입국장을 통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안세영 선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일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은 YTN 취재진이 기상청과 함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서 서울 도심 곳곳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같은 서울이어도 지역별 특징에 따라서 관측된 더위값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이촌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에 보이는 게 기상 관측 차량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량이 오늘 YTN 취재진과 함께 서울 도심을 관측하고 있는 기상 관측 차량입니다. 이 관측 차량은 이렇게 외부에 관측 장비가 달려 있어서 기온과 습도, 바람, 강수량 등을 관측할 수 있고요. 차량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1초 단위의 관측값이 실시간으로 표출됩니다. 또 이동하면서 실시간 기상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측소나 관측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관측 공백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상 관측 차량은 주로 태풍이 한반도 인근에 접근하면 위험 기상을 관측하거나 대형 산불이나 화학 장비 사고 같은 재난과 재해 현장에 출동해 기상 관측을 수행합니다. 특히 여름엔 폭염으로 인한 취약 지역의 기온 관측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차량 아래에 부착된 노면 센서를 통해 실시간 도로 표면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이 정오부터 기상 관측 차량을 직접 타고 광화문 부근과 남산 등 도심 곳곳을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지역별 도로 표면 온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우선 광화문 부근에서는 오전에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표면 온도가 46.7도,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뜨거운 불가마 수준인데요. 고층 빌딩이 밀집하고 차량 통행이 잦은 데다 아스팔트가 뜨거운 햇볕의 열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남산으로 이동하는 동안 일부 지역 도로에서는 52도까지 올랐는데 기상청 관계자는 그늘지지 않고 주변이 탁 트인 곳에서는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풍이 잘 돼 표면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녹음이 우거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29.6도까지 표면 온도가 내려가 광화문 주변 아스팔트와는 약 20도 이상의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온도차가 무척 큰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습도 높은 무더위지만 나무나 그늘이 있는 곳에서는 표면 온도가 20도나 떨어지는 만큼 폭염이 심할 때는 그 땡볕은 피하시고 그늘을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촌 한강공원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선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피해서 피서 떠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광화문 광장, 또 교외에 있는 계곡에 우리 YTN 취재팀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지연 리포터. 서지연 리포터, 도심 한복판에 대형 물놀이장이 생겼군요. 그걸 설명만 안 하면 광장 워터파크 안에 직접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 물놀이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너무 재밌게 놀아서 마치 물 만난 물고기 같습니다.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 개장한 서울 썸머비치는 물놀이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구성됐는데요. 오는 11일까지 매일 낮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는 광화 워터파크는 길이 40m의 대형 수영장과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워터슬라이드 2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높이 3m에서 내려오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는 인기 만점입니다. 워터파크는 하루 오부제로 운영되며 중간중간 청결을 위한 수질 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관리 요원을 포함해 30명이 넘는 안전요원이 매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파크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스타 통해서 친구들한테 공유해서 오게 됐고, 여기가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 생각보다 수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세종대왕 동상 전면에 조성된 썸머피서존은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비치 파라솔, 그늘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과 손잡고 여름 소품 벼룩시장 부스와 음료, 푸드트럭도 배치했습니다. 또 명량분수와 한글분수, 터널분수 등 다양한 분수 놀이터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조시설과 탈의실, 그늘 정자와 평상도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편리한 물놀이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가까운 도심 속에서 물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곳으로 오셔서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계곡입니다. 자, 이혜민 캐스터, 지금 계곡에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더위가 느껴집니까? 네, 계속되는 무더위에 저는 오늘 계곡으로 나와 봤는데요. 이곳은 종일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앉아서 물에 발을 담궈봤는데요. 그늘도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이렇게 피서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길게 이어질수록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오래 활동하실 때는 저처럼 물과 그늘이 있는 곳에서 휴식 취해 주셔야겠고요.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릉은 19일째, 서울은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낮 동안 열기가 더욱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곳은 경북 경주로 38.4도를 기록했고요. 양산은 36.7도, 수도권은 여주 점동면이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 내일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는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분포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경북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 동쪽 지역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엔 오후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언제든지 강한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위험한데요.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출계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전 리포터 예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충남 대천해수욕장에는 평일인데도 피서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물놀이도 하고 파라솔 그늘에서 더위를 날려보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로 피서객들이 물놀이 즐기는 모습 보이는데요. 그곳 날씨 어떻습니까? 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피서객들처럼 이렇게 바닷물에 발을 담궈봤더니 조금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해수욕을 찾은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에 더위가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따가 이렇게 바다에 나오니까 시원하고 또 오래놀이도 하고 바다에서 파도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원한 바닷물로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들이 오전부터 대천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물을 뿌리면서 물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보려는 이들도 눈에 띕니다. 모래사장에선 가족 단위로 온 피서객들이 파라솔 아래에서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양산을 들고 해변을 산책하면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더위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곳 대천해수욕장은 올해 여름 개장 이후 4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았는데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즐거운 피서가 되려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요. 물놀이 안전수칙과 무더위 대처 방법도 전해주시죠. 네, 해수욕장 관계자는 물놀이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해진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선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 충남 보령에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오후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고 체감온도도 35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충청남도는 무더위 쉼터 6,000개소를 운영하고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 3,800명을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함께 영농작업장,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무더위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두통이나 현기증이 있으면 가까운 무더위 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휴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냉방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다음 주에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최하영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점심때쯤 잠시 주춤했던 전력 수요는 오후 들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89.1기가와트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0.7기가와트 높은 수준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93.4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시간대 공급 능력은 103.7기가와트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오후 5시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3.8기가와트까지 오르며 여름철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당시 전력 예비율은 9%로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최대 전력 수요가 올해 들어서만 7차례 경신되면서 전력거래소가 긴급 점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벌써 여름철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비상이라고요. 네,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산업계가 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생산 활동에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다음 주에 생산 활동이 완전히 재개되면 또 한 번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2.3에서 97.2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원전을 동원해 전력 공급 능력을 최대 104.2기가와트까지 준비해놨지만 폭염과 태풍 같은 날씨가 변수입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수요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와 전력당국은 오는 9월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세영이가 정말 충분히 케어받고 싶고 이게 혹시 팀에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원했는데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좀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제 입장도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네, 올림픽 당당히 금메달 따고 폭탄 발언을 해서 많이 놀라신 분들 많죠.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곧 입국장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네, 안세영은 무릎 부상 오진을 비롯해 배드민턴 협회의 시스템 전반을 지적했고 협회는 할 만큼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쟁점인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세영 선수가 곧 들어오는데요. 현장 화면부터 좀 볼까요? 3시 47분에 착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3시 47분이요. 네, 아직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출국장의 취재 열기가 굉장하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예, 지금 스포츠부 취재 기자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모여 있고 또 예. 그
1층으로 들어오는데 2층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아, 그래요? 몰려서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이 나오면 알겠지만 원래는 예. 선수가 나오면 인터뷰를 하게 되고 또 오늘은 그렇죠. 안세영 선수는 심지어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꽃다발도 걸고 뭐 환영 행사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현수막이나 뭐 뒤에 백판 이른바 뭐 후원사 로고가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펜싱 선수단 네. 입국했을 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인터뷰도 들려드렸는데 오늘 안세영 선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인터뷰를 할지 안 할지도 현장에서 혼선이 많아서 아, 그런 안 할 거예요?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각 인천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조금 전에 도착은 했고요. 아직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앞서 이제 저희가 도착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네. 예, 47분쯤 도착했죠. 네, 원래 55분 파리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착륙하는 K2902편인데 3시 55분에 떨어지는 걸로 보였는데 47분에 착륙을 했고요. 이제 나올 때가 거의 됐는데 사실 선수들 뭐 한 2, 3주 있었잖아요. 지금 예. 찾을 것도 많고 또 대규모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마 안에서 어떻게 나갈래 뭐 이런 얘기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럼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안세영 네.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게 지난 5일이었죠. 네. 예, 당시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을 땄습니다. 단식이라는 게 사실 저도 크게 잘 와닿진 않았는데 단식하고 복식하고 정말 레벨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테니스로 보면 조코비치와 복식 전문 선수가 다르듯이 네. 아예 그렇군요. 큰 뒤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방선 네. 선수가 흰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죠? 네, 팬들과- 지금 팬들과 사진을 찍는 것 같네요. 예, 아니군요. 흰색 모자 쓴 선수가 아니고요. 네, 저기. 우리나라 대표팀 유니폼 입고요. 네. 초록색 지금 머리끈으로 팬들과 머리를 함께 묶은 사진을 선수입니다. 찍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오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늘 대표팀 선수들은 나오는데 일반인보다 시간이 늘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매불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네. 정말 주목이 되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공식 인터뷰를 하잖아요. 원래 당연히 해야지 맞죠. 왜냐하면 메달을 이제 안세영 선수도 금메달을 땄지만 복식조도 금메달을 혼합 복식에서 은메달을 땄잖아요. 은메달 땄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와 정말 잘 싸웠다. 한국당 밟으니까 어떻다. 그동안 예. 소회도 얘기하고 축하도 예. 받고 원래 그런 자리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저희 현장에 나간 기자 말을 보면 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 기자들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네. 그렇군요. 마이크 다 세워놓고 일로 우리가 안세영 선수를 부르겠다 하고 있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안세영이 인터뷰를 한다 만다 말을 들을 수 있다 얘기해주는 사람이 현장에 없다고 합니다. 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셔틀콕의 여제, 또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첫 금메달,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 금메달. 네.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둔 선수가 네. 저렇게 폭탄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정말 환희와 예. 기쁨의 순간에 네, 이제 너무 기뻤는데요.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정말 충격을 안겼죠. 예. 근데 선수들 경기 끝나면 바로 믹스존이라고 해서 중계권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팬 기자들 만나고 또 메달리스트들이 다 참석하는 공식 기자회견까지 있고요. 예. 또 그 이후에 비중계권사들과 만나서 또 인터뷰를 따고 그래요? 정말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가 말을 했습니다. 협회에 실망했다. 계속 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정말 폭탄 발언이죠. 원래 네. 대부분은 정말 힘들었다. 금메달 따서 너무 좋다. 그렇죠. 뭐 예. 누구한테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뭐 보통인데 그렇죠. 너무나 현장에 있는 기자들, 취재진, 뭐 배드민턴 관계자들 다 너무 충격을 받았던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튿날에 메달리스트 그 기자회견 코리아하우스에서 다시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안세영 선수는 불참을 했고요. 네. 체육회에서는 안세영 본인 의사에 따라 불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선수는 이제 이 비행기 타기 전에 파리공항에서 그 현지 네. 취재진을 만나서 나 안 간다고 한 적 없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지금 갔다.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예. 뭐 이거 뭐 정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지금 얘기가 엇갈리는 게 네. 굉장히 많아서 네. 지켜보는 분들도 많이 피로하고 좀 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협회장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오늘 네. 아침에 갑자기 일찍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8시 반쯤에 들어왔어요. 원래 협회 회장이랑 뭐
차장이랑 뭐 네, 네. 전무랑 뭐 다 같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먼저 입국을 했는데 오전 8시 반쯤에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보도 자료를 정리를 해야겠다. 이제 어찌됐건 선수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협회 입장을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현지에서 하기는 좀 어려워서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후 6시쯤에 보도 자료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진행될지 또 만약에 어떤 말을 할지 이거를 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침에 들어온 김태규 회장, 협회장 얘기의 핵심은 협회와 안세영 측의 갈등은 없었다. 그 얘기는 할 거 없고 부상의 오진 그 부분은 좀 들여다보겠다. 이제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서 이때 이렇게 됐고 누가 진료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했다. 이런 거를 좀 차분히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네, YTN에 밝혔는데 열악한 협회 사정에도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제 금메달을 딴 국민 영웅이니만큼 아무래도 선수는 피해자고 약자고 뭐 틀린 말 하겠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협회 입장에서는 좀 냉가슴을 앓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회 때마다 대표팀에 트레이너 3명 붙였고 안세영 뭐 무릎 부상 다쳤을 때 협회 의료 지원도 하고 이제 소속팀인 삼성생명으로 보내서 또 본인이 원하면 치료도 받게 했고 뭐 부상 무시하고 우리가 뭐 대회 뛰어라 말아라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세영 선수는 작년 10월에 큰 부상을 입었었고 그리고 그 2~3주, 2주에서 6주 동안 재활하면 코트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계속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아니다. 맞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까지 통증 관리하면서 안고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많이 놀라고 절망했겠죠. 왜냐하면 첫 검진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다친 무릎이잖아요. 그 무릎을 부여잡고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그래 2주 짧게는 2주, 6주까지 재활을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올림픽까지 잘 버텨보자. 그런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안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되는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림픽이 너무 임박해 있으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뭐 무릎 당연히 보셨겠지만 칭칭 테이핑을 감고 힘든 훈련을 소화를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선수가 겪었던 마음고생, 아무래도 뭐 저희가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이게 아마 기폭제 트리거 이번 뭐 작심 발언, 폭탄 발언을 하게 된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뜻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들 기자들이 그래서 은퇴한다는 은퇴하는 거야? 건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렇죠. 했고. 은퇴는 아니에요. 본인이 또 이제 은퇴라는 은퇴 시사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녁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올렸더라고요. 곡해하지 말라. 은퇴 아니다. 선수 관리에 대한 얘기, 선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이런 글로 진화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대표팀과 같이 가긴 힘들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대표팀과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라는 뜻인 건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배드민턴계에서도 그 말을 바로 핵심으로 꼽아요. 뭐 부상, 뭐 힘들고 뭐 이런 거는 됐고 제일 중요한 본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개인으로는 배드민턴을 계속하고 싶다. 근데 개인으로 배드민턴을 계속할 수 있나요? 현재로는 못하죠. 그냥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데 대회를 출전하고 이런 거는 못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향후 쟁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또 이제 중요한 말이 거기서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야박하지 않나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은 못할 것 같고 하기는 좀 더 이상 어렵고 근데 배드민턴은 계속 치고 싶은 거예요. 국가대표 안 한다고 올림픽을 내가 왜 못 나가야 되냐. 나는 제일 잘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세계 랭킹 1위인데요. 내가 왜 진천 선수촌에 굳이 얽매여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현재 그 규정상을 보면요. 올림픽에는
국가대표를 안 하면 당연히 못 나가고요. 예. 국제대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배드민턴 협회 규정을 보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공로가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냥 아무나 뭐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예. 공로가 뭐냐면 네. 국가대표로 5년 이상 활동한 은퇴 선수만이 나갈 수 있고요. 네. 심지어 5년을 했다고 해도 여자는 만 27살이 넘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안세영 선수 2002년생이고 2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뭐 국가대표를 안 하면 대표팀을 나가면 예. 개인 자격으로는 시합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 리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호소한 걸로 보이고요. 예, 예. 안세영 선수는 이제 과거에 수영 박태환이나 피겨 김연아 선수처럼 별도의 후원사와 함께 전담팀을 꾸려서 아마 개인 자격으로 해외 투어를 좀 다니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스포츠계 사람들이 굉장히 김연아, 많습니다. 박태환 선수도 27살, 28살이 안 됐잖아요. 네. 종목마다 규정이 다른가요? 종목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도 사실 이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공로라는 게 왜 5년 이상 해야 되는지 그게 3년만 해도 공로가 될 수 있고 네. 1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그것도 또 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규라고 봐야지 맞는 거겠죠? 예.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인데요. 네. 여자는 만 27살. 그러면 왜 25살은 안 되고 30살은 왜 안 되겠어요? 그렇군요. 27살이 넘어야지 넘고 국가대표로서 5년 이상 활동한 은퇴 선수만이 협회의 허락 하에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수영 박태환, 피겨 김연아 이건 뭐 개인 종목이기도 하고 그 협회 네. 규정은 이것과 다르기 때문에 안세영 아니었던 선수와 거다. 네,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이 시각 인천공항 안세영 선수가 바로 저곳 입구장을 통해서 빠져나올 예정인데 아직 짐을 찾느라고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보이고요. 오늘 뭐 김원호, 정라운, 호남복식 은메달리스트 선수들도 네. 기록하는 거잖아요. 네, 서승재, 예. 최유정 4등한 선수들도 예, 들어오고요. 예. 그분들 그 다른 선수들 인터뷰는 예정대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현장에서는 마이크가 이제 정리되어 있고 예. 촬영할 준비는 되어 있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예. 거기에 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다른 나라 배드민턴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나 봐요? 그 안세영 선수가 한 말이 뭐 외국에서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제도가 낡았다라는 취지로 말을 많이 하는 게 다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선수만이 저렇게 나가니까 외국에는 그냥 네. 개인 자격으로 투어도 돌고 아. 그 투어를 돌면서 받은 상금으로 생활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그러니까 뭐 있는 거군요. 미국 PGA를 예. 뛰는 뭐 골프 선수라든지 아. 뭐 WTA를 뛰는 테니스 선수라든지 뭐 이런 개인 종목 선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안세영 그렇군요. 선수는. 네. 그러니까 예. 선수촌에서 내가 굳이 매일 합숙하면서 운동을 왜 해야 되지? 이런 문제 의식이 일단 있는 거고 예, 예. 네. 또 선수가 지적했듯이 우리 대표팀이 복식 위주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8년 만에 결승에 네. 갔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예. 단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가 아. 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 국가대표라는 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입 대비 메달을 확실히 딸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복식 위주로 네,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식 위주로 꾸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메달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는 나는 단식으로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안세영 선수 입장만 보면요. 네. 다른 나라 단식 선수들은 트레이너가 2명, 3명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문제 있는 네. 것 아니다라는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계의 벽 높은 단식보다는 복식에 좀 그야말로 올인하는 우리 시스템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자, 들어요. 그렇다면요. 네. 협회 측 입장, 또 대한체육회 입장, 네. 그리고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협회 입장에서는 예. 일단 당황스럽겠죠. 금메달 따서 와 당황스럽다. 좋아하고 있을 텐데 예. 갑자기 은퇴를 하는 건가 했다가 갑자기 협회를 직격하니까 이게 뭔가 싶었을 텐데 네. 일단 이거를 뭐 그러면 안세영을 풀어줘가지고 해외 리그를 뛰게 해주겠다,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일이 터져버렸고 그렇군요. 안세영 선수가 뭐 기존에 그러면 나 국가대표 안 해도 해외 리그 뛸 수 있게 뭐 22세로 낮춰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교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배드민턴의 내규, 규정 예, 예. 이 낡은 체제가 품기에 갑자기 너무 큰 천재
등장한 거예요. 그렇군요. 안세영이라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여러 조직이나 사회, 뭐 저희도 다 겪고 있습니다만 예, MG가 예. 등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MG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체제가 봤을 때는 이걸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안세영 선수 얘기가 틀린 게 없죠. 내가 예. 왜 27살까지 못 뛰어야 돼? 아. 네, 근데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형평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럼 예. 모두가 다 나가서 나도 해외 리그 뛸래요. 막 예. 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무슨 명분으로 이거를 소집 훈련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협회 입장에서는 관리 단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표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고 잘하는 선수가 많이 와야지 예. 이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어느 정도 경기력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그렇죠. 당연히 있을 거고요. 좀 체계적으로 운영도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가 사실 협회의 돈줄이라고 네. 하면 메인 예. 스폰서 요넥스가 지금 하고 스폰서요? 있는데 스폰서. 스폰서 문제, 예. 후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국가대표 선수들 라켓, 신발, 의류 이거 다 입는 조건으로 요넥스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를 줘요? 연간 290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290만 달러면 300만 달러라고 네. 하면은 환율에 우리 따라 돈으로 뭐 3, 40억 정도. 3, 40억. 네.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우리나라 간판이고 인기가 많은 안세영 선수가 떠난다. 아. 이러면 요넥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후원 안 할게.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떠나면 협회는 그러면 어디서 뭐 운영을 살림살이를 어디서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을 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 광고에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랑 계약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키 예. 계정을 보면 거기에 안세영 선수가 등장을 해 있고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좀 요넥스 입장에서도 또 협회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협회와 그 스폰서 요넥스가 계약을 맺을 때 네. 동종 업계, 그러니까 스포츠 업계 관련해서 스폰서는 둘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간판 선수가 물론 안세영 선수가 그 올림픽 기간에는 요넥스로 다 입고 라켓도 쓰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나이키 광고에 등장을 한 것을 보고 조금 많이 놀랐고 당황스럽고 요넥스 입장에선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선수가 이렇게 큰 선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제지하냐 아. 뭐 이렇게 좀 약간 망연자실 느낌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그 입구장 안쪽을 멀리서 찍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은데 안세영 선수 잠깐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른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협회 측 대응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 측의 공식 입장은 나름대로 했지만 안 선수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것 같다 하고 네. 또 진천 선수촌에 선수들 부상 재활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외부 의료기관 치료가 지원하기 어려웠다라는 네. 입장하고 다른 선수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뭐 다른 선수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금메달도 땄고 세계 1위고 정말 잘하는데 나한테 뭐 특별 대우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좀 더 스페셜한 내가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배드민턴을 더 잘해서 우리나라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새로운 방법을 충분히 하고 싶다라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예. 협회 입장에서도 협회 입장은 또 협회 입장이 있는 거니까. 자, 네. 그렇다면 협회 규정을 좀 바꾸는 손질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예. 사실은 이번 사태 뭐 누가 잘못한 거야 문제야 뭐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접근하지 말고, 네, 예.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예. 체육계 또 세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아.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과 혼란과 뭐 논란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군요. 예.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오늘 여자 골프 시작하거든요. 파리 올림픽. 네. 예, 여자 예. 골프 뭐 김효주, 뭐 고진영, 예. 양희영 선수 나갔지만 네. 이 선수들 선수촌 들어가서 안 하잖아요. 네. 그렇네요. 각자 돌고 투어 다니다가 딱 올림픽 기간에 모여가지고 태극마크 달고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거랑 뭐가 다르냐 예. 이런 거예요. 배드민턴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렇죠. 협회의 특성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골프, 테니스, 뭐 개인 종목은 다 이런 추세인데 이 배드민턴도 사실상 특히 단식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변한 시대상 또 종목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체육계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 손질의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국가대표 또 선수촌 합숙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그러니까 될 것 대한체육회도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문화체육관광부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체육 기자, 스포츠 기자 한다고 하면 야 올림픽 가가지고 걔가 금메달 따면 나한테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 많아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왜 나라 돈으로 먹이고 재우고 운동을 시켜야 돼? 아. 금메달 따면 걔네가 좋은 거잖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거든요. 근데 시대상이 바뀌었네요.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예. 저는 이제 스포츠를 보고 우리가 함께 똘똘 뭉치고 그 그렇습니다. 희열 느끼고 감동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네, 기회고요. 그런 예. 기회, 그런 가치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제 국가대표라는 게 뭐냐? 얘네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예. 사회적 담론도 한번 이번 기회에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뭐 과거 선수들과 협회 간 갈등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뭐 네. 박태환이나 김연아 선수도 한때는 협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었고요. 네. 네, 다 어떻게 풀었어요? 그 선수들의 힘이 사실은 협회를 압도할 정도로 늘 그렇군요. 강했기 그렇네요. 때문에 보니까 네. 박태환 선수도 그랬고 박태환 선수는 거의 국내에서는 최고의 수영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예. 세계를 뭐 지금 12년 만에 겨우 예. 메달이 또 12년 만에 겨우겨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였기 때문에 예. 말에 힘이 있었던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안세영 선수도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에 힘이 실리려고 금메달 땄다 이런 얘기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은 네. 분노였다라는 네. 말 때문에 뭐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과거 선수와 협회 간 갈등을 그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뭐 박태환 선수의 경우에는 연맹 포상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었고 김연아 선수는 훈련 방식과 스텝 선임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예. 또요? 이용대 선수도 있었잖아요. 네,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당시에 굉장한 스타였죠. 예. 네, 도핑 검사 미고지 때문에 자격 정지를 했다가 나중에는 풀렸죠. 이게 도핑 검사라고 하면 아. 예. 그 와다라고 해서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네. 저런 잘하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정말 갑자기 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이용대 선수가 도핑을 당시에 뭐 세 차례인가를 안 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건데 아마 그 고지를 안 당시에 했다고요?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 선수의 주소를 잘못 입력을 네. 해가지고 그랬군요. 예, 예. 징계를 받았다가 아마 그 소송인지 끝에 다시 네. 복귀가 아.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지금 이 협회가 안세영 대응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연맹마다 협회마다 저것도 다 다른데 네. 선수가 직접 입력하는 협회도 있고 근데 배드민턴 협회는 당시에 알아서 단체로 이제 본인들이 네. 해줬어요. 그래서 이용대 뭐 몇 월 며칠에 진천 선수촌 이렇게 네. 해놨는데 그때 진천 선수촌에 이용대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이런 그때 식으로. 뭐 세계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참작이 돼서 당시에는 그게 무마가 됐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안세영 사건을 겪으면서 이 예. 협회의 이런 네. 과거에 네. 이런 행정들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예. 네,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안세영 선수가 아직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조은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국장을 이 시간쯤은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조은지 기자와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짐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선수들은 짐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이게 부상에 대한 그 관리 차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협회에서 이 부상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첫 오진과 그 이후 관리에 대한 상처와 뭐 그 괴로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부상 이후 관리 조치 그리고 지금 뭐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아직 그렇군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예. 뭐 경기 전날에 뭐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의사를 뭐 한국에 있는 한의사를 예, 불렀다 예.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네, 아직 확인은 안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말씀은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예. 하여튼 양측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다. 네. 나는 협회 측에서의 또 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뭐 명분을 또 얘기를 협회에서는 해주는 뭐 거고요. 한의사한테 1,500만 원을 썼다 뭐 이런 네.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네. 확인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도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 오늘 같아요. 아침에 예. 8시 반에 들어와서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
기본 기조였는데 그럼에도 예. 기본은 억울하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잠시 후 6시쯤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 뭐 협회 오진 논란도 다시 파악하겠다라는 네. 입장도 밝혔고 또 협회 잘못으로 미치는 부분도 설명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보도자료를 오후쯤에 낸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예. 진행되는지 여부 또 예.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마 주시하고 있고 그 내용까지 담아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네. 취재팀도 지금 파리 현장에 나가 있잖아요. 네. 예. 깜짝 놀랐다고. 네, 뭐 예. 현장에서도 분주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코리아하우스에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 열렸는데 네, 네. 그 자리에 원래 메달리스트들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했다, 메달 딴 거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안세영 선수가 참석을 안 했고 뭐 앞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지 말라고 했다, 뭐 선수가 안 온다고 했다, 뭐 요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 혼합복식 은메달을 딴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왔는데 예.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침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군요. 마냥 웃고 즐기기에는 조금 어수선했다. 현장 네. 분위기는 그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안세영 선수가 네, 입구장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활짝 웃고 나오고 있죠? 네. 네. 표정이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안세영 선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금 취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입구장에 문이 열리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프레시가 계속 터지고 있죠? 굉장히 환한 모습이에요. 네. 네, 아직 어린 선수인데요. 금메달리스트가 된 금이 환영의 현장입니다.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취재진이 그런가요? 마이크 쪽으로 인도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가방을 벗고 네. 네, 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기록하신 협회장께서 네. 협회 안 선수 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기다리라고 했다는 게 협회 쪽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히 누구한테 뭐 어떤 말을 좀 들으셨는지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유라는 이름의 강인이 무슨 의미인가요? 요즘 가는 거야? 네,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고요. 자, 싸우려는 의도가 운동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호소한 것이다. 이해해달라라는 것과
이제 도착했는데 협회하고 좀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예. 협회하고 상의한 뒤에 이야기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네, 갈등 없었다는 협회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제 막 도착해서 아직 협회랑 이야기한 적도 없고 상의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금메달 딴 직후 나왔던 작심 발언하고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팀, 협회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은 말을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운동을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다.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협회와 안 선수의 입장이 달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말을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지금 인터뷰 들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핵심만 딱 말하고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아까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운동은 하고 싶다, 대표팀은 힘들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대표팀과 같이 가기 힘들다. 네. 예. 싸우려는 게 아니라 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낡은 시스템을 좀 바꿔달라. 아, 저는 이게 핵심이고 예. 정확히 안 선수의 지금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네요. 그 금메달을 따고 했던 뭐 작심 발언, 폭탄 선언 예.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운동에 온도차가- 전념하고 싶다. 예. 네. 온도차가 조금 있는 건 아닌가요? 파리에 있을 때하고? 아무래도 이게 일파만파 너무 커지고 뭐 정부 조사 들어가고 뭐 경위서 내게 하고 협회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어린 선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톤을 조금 낮추면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그 금메달 딴 직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네요. 한결같습니다. 달라진 네. 건 없어요. 지금 네. 운동 전념하고 싶다. 네. 개인으로 운동하고 싶고 예. 대표팀이랑 같이 가기 힘들고 예. 대표팀이 아니라고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건 야박하다. 지금 한 말도 똑같습니다. 나 싸우려는 거 아니다. 협회랑 척지려는 거 아니고 예. 배드민턴 이 운동에 정말 전념하고 싶다는 나의 호소다. 이 얘기라서 예. 그렇군요. 지금 안세영 선수가 우리 선수단 버스에 탔어요. 그렇네요. 예. 버스에 타고 단체로 이동을 하는 예, 것 어디로 같습니다. 가는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선수촌에 가서 뭐 해단식 하고 가나요? 원래 저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 취재진도 저렇게까지 붙질 않는데 아, 그러네. 그렇죠. 네, 추가 지금- 발언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붙는 것 같아요. 예. 현장 상황이 굉장히 지금 사실 이런 화면도 라이브로 잘 안 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그만큼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정말 폭탄 발언이었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도 한국에 와서 더 느낄 것 같아요. 그렇네요. 현지에서도 그렇네요. 느꼈지만 와 이게 이 정도였나 내가 한 말이 이렇게까지 뜨거웠나 더 느끼고 좀 더 정제된 표현으로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버스를 탔네요. 소속팀 버스입니다. 그렇네요. 예,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버스를 네. 타고 지금 인천공항을 떠나는 모습까지 네.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조은지 기자가 협회 측에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입장을 네. 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을 낼까요? 뭐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뭐 나를 세우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좀 타임라인 정도로 이제 서로의 오해랄까 좀 우리는 이렇게 했고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했고 우리 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네. 이게 그래도 어쨌든 금메달 따고 잘한 선수가 들어왔고 정말 예. 호소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살펴보겠다. 이 정도의 유화적인 손짓은 그럴 수 있겠네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안세영 선수도 협회 팀하고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예.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야기를 협회하고 할 팀하고 가능성이 있고 이야기를 예. 당연히 해야죠. 음. 네, 이렇게 언론이나 뭐 누구 제3자를 껴서 계속 말하면 오해만 증폭되고 지금 예. 계속 네거티브하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 얘기만 나오고 우리 있잖아요. 국민들 많은 팬분들은 안세영 선수가 앞으로 계속 더 선수 생활을 더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금메달을 더 땄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안세영 선수처럼 열심히 운동하다가 다친 선수들 잘 케어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런 것들 협회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협회 측에서 새로운 개선 조치도 내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 조금 전 귀국했고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호소를 드렸고 이해해달라라는 말을 했고요. 이제 협회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고요. 네. 협회 팀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파리에서의 기자회견 참석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작심 발언한 안세영 선수의 귀국 발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조은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김대근입니다. 네, 슈가의 음주운전이 언제 적발된 건가요? 네, 그룹 BTS 멤버 슈가는 어젯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 술 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슈가는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 소집 해제 예정입니다. 경찰은 슈가가 술을 마신 뒤 스쿠터를 본 배경 등 전동 스쿠터를 본 배경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이번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슈가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슈가가 운전한 것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면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어 신호를 받고도 멈춰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을 순찰하던 관악경찰서 경찰관이 직진 신호인데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한동안 멈춰 있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술을 마신 뒤 2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세영 선수 귀국 때문에 조금 출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영수회담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죠.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습니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래서 시급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이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당연히 우선은 이 여당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3자 회담이 되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안에 따라서는 1대1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네,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TV토론 앵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영수회담 제안했어요. 예.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 한 방송사의 앵커가 돌발 질문으로 이제 후보자 토론에서 물은 것에 이재명 후보에게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냐?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없겠죠. 만나고 싶은 가장 한동훈 할 수 대표 있는 이번에 새로 됐잖아요. 그래도 그럴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것을 오늘 박찬대 그 원내대표, 이제 대표 직무 대행이죠. 네. 만나자라고 정식으로 제안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런 예. 상황을.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폭락을 저희가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만큼 예.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전국도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영수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군요.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예. 뭐 제안은 적절한 시기에 제안을 한 것은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근데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 만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박찬대 의원은 지금 아직 당대표 후보고 18일 날 아마 선출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시는 예, 거죠? 이미 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당대표이고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민주당은 전당대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니, 워낙 요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예. 그렇지 좀 예.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가 지금 선출되어서 이제 막 그렇습니다. 그 체제가 갖춰졌거든요. 예. 그런데 여당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영세 의원도 먼저 여당 대표부터 만나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좀 제가 봐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주체가 원내대표이고 예. 원내대표는 과거에 뭐 코딱지 떼줬다는 논란까지 있는 예, 그런 예. 분이잖아요. 근데 아직 당대표는 선출도 되지 않은 후보인데 예.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 사이의 그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이것은 좀 저는 좀 너무 앞서간 이야기이고 예. 아직까지 그런 제안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빨리 선출이 되고 네. 당 체제를 정비하면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전국을 그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앞으로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야가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책 협의하는 건 좋은 일이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절차와 격식은 차후 따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여당 대표가 빠져도 괜찮다는 뜻으로도 읽히거든요. 그 뭐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실 여당 대표가 빠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 과거에도 잘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권영세 의원 말대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이 있다면 여당,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야 한다. 뭐 그런 것은 기본이고 예, 과거에도 사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정당 대표를 모두 초청해서 대화를 하든가 또는 야당 제1야당의 대표와 여당의 대표를 함께 초청을 해서 그렇죠. 대화를 하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만 따로 만날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난번에 그 여야 영수회담에서 한번 이루어진 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0일 전이었습니다. 뭐 과거의 전례가 어쨌든 또 형식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자주 만나고 그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형식,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여야 대표 또 대통령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지요. 그런 회담이 성사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저는 뭐 성사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곧 뭐 2, 3일 안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끝나서 또 자리도 잡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역시 안에 이제 정비가 끝나고 그런 여건들이 된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끝나면 뭐 그때쯤 가서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갈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금투세인데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금투세 존폐를 놓고 토론하자고 오늘 거듭 제안을 했지요. 자,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이런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의 도리가 아닙니다. 거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까?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네, 여야가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봤을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놓고서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어쨌든 이 문제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돼야 한다. 아니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야당 내에서도 벌써 제가 이제 당선된 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내부에서 이 토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론 진성준 의장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뭐 말씀 의지는 그대로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하고요. 다만 새로운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그냥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뭐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 왜 폭락했는가라고 하는 이 경제의 비상 상황은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그래도 몇 달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는 기회를 삼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여야 간의 어떤 대화의 어떤 물꼬를 푸는 뭐 그런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시행보다는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발언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 이것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22년에 이것을 2년 연장을 유예를 해가지고 25년부터 하자는 것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것을 유예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어떠한 한쪽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고려해보는 그런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있고 우리 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차분하게 대화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처럼 서로 정쟁하는 것처럼 무슨 뭐 토론하자 할 때 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돼서는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실제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이 1980년대에 그 대만이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38% 정도 대폭락을 경험했어요.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폭락한 사례가 그래서 있었다. 금방 이것을 다시 원위치하고 금융소득 그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시행을 했다가 한 20% 시장 폭락을 경험했거든요. 그렇다가 일본은 지금 그 후에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 낮은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야당의 그 인식이 저 정도니까 문제인데요. 이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시장을 교란해서 대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자본이득,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거둔 이익은 지금은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자금이 몰려 있는데 이제 다시 투자세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그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미국에서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일거에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시장이 패닉 상태에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보완 장치 없이 이 일정한 날짜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럼 그전에는 괜찮으냐? 그게 네. 아니고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자금을 빼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예. 이게 12월 말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9월, 10월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빨리 대비하자는 건데 예. 기껏해서 아니 저 초자본 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 그 세금 부과한다고 무슨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느냐 또는 더 나가서 네, 그렇게 네. 해서 무슨 내수 진작이 되느냐 이러니까 완전 이게 지금 초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분이 야당에 또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 더더욱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박수현 의원께서 다양한 당내 의견이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금투세를 이제 국민저항이 심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뭐 유지론을 폈고 오늘 또 한민수 대변인은 또 당론은 아니다라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당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그렇군요. 무방하고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크게 야당의 상황을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게 예. 뭐 야당이라고 다 바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예. 모든 그 걱정되는 모든 사례들을 정말 진지하게 의원들이 다양한 단위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고 공고 모임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야당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꽉 막힌 전국을 풀어낼 수 있는 정책적 아젠다가 될 수 있고 민생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정도로 예. 야당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한 더 많은 요인들을 더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당 정책의장이 만났잖아요. 금투세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입장을 밝혔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박수현 의원처럼 좀 생각이 비교적 온건하고 멀쩡한 분도 있는데 저렇게 완전히 이 이념에 물들어서 정책을 그런 이념적 잣대로 접근을 하면 이제 이게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사실 그 대만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문제는 국내 시장을 거의 초토화시킬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저런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진행을 하면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는 이게 법 개정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게 예. 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그 주식시장, 예. 이 주식시장이 아마 상당히 오랜 그 시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연말을 앞두고 네. 미리 전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이 아니라고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 정리를 하겠네요. 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민주당이요 민생경제 대책을 같이 여야 정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받았어요. 여야정 협의체 야당의 제안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서 여야정 협의체 바로 가동하는 겁니까? 뭐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인적인 담당자들도 선정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지금 벌써 총선이 끝나고 또 원이 구성되고 나서도 국민들이 들은 이야기는 탄핵하고 특검밖에 없었거든요. 민생 현안을 여야 합의 처리된 현안이 없다면서요 아직까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이 상태로 가면 4년 내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회 1당과 2당이지만 여당과 야당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비록 정쟁이 있더라도 또 같이 협의해서 함께 그 새로운 그 제도를 만들고 현재 문제가 있는 그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고 실제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같은 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탄핵과 특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마 양당이 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민생을 이야기하고 정책적인
어떤 같은 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지금 해야 될 현재 우리 여야가 싸울 때는 양당의 싸워도 과제이죠. 그러니까 민생 현안은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은 뭐냐면 21대 국회에 이미 이 최혜병 특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 왜 그렇게 여당이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고 그 특검을 하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무엇이 그렇게 처벌받을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그걸 진실 규명에 그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지 바로 그것이 21대 국회까지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더 책임이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맨날 이렇게만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태도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제안한 게 여야 영수회담 제안했고요. 정부 국회 상시적 정책협의기구 만들자라고 제안했고 세 번째 제안이 민생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도 제안했어요. 그 이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전부 민생을 그냥 파탄시키는 그런 법이죠. 사실 그런 법이요. 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일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법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또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나니 이제 이 이해관계자가 있는 법, 그중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법들을 마구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는 그걸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정권 내지 여당의 공격용 소재로 삼기 위해서 그 지금 법안이 어떤 법안들입니까? 뭐 양곡법부터 시작해서 간호법부터 시작해서 오만 법들이 다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법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좋은 법은 왜 민주당 정권 때는 그때도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제 정치 공세용으로 전부 국회에 가져와서 마구 통과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민생법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정치적으로 현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이고 있는 활극이죠. 자, 김재원 민주당 정부 지금, 때 추진했었던 법안 추진했으면 될 법안들을 왜 그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와서 자꾸 처리를 하느냐라는. 그러니까 그게 김재원 최고위원님처럼 아주 지혜로운 그런 최고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국관리법 예를 들어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양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쌀값이 떨어지면 이게 시장 격리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해서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서 문재인 정부 때는 대체로 20만 원 수준을 약속을 지키면서 유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쌀값이 16만 원, 15만 원 떨어져도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드시 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지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도요.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로나가 그 전 세계적인 정말 인류가 처음 겪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질병 앞에 민생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종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좋으면 하지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냐라고 하시는 이런 최고위원님으로서의 말씀은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라는. 일단 양국관리법 문제도 뭐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쌀값 떨어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변동 직불금이 있어서 정부가 쌀값 떨어지면 직불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벌어지는 문제이고 시장 격리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완전히 법으로 강제를 해서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쌀이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휴경까지 전부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멀쩡하게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님 왜 그러면 쌀값을 총선 때 쌀값을 그럼 왜 20만 원대를 지키겠다 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20만 원대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 격리 정책을 해야죠. 아니 그럼 왜 안 하시냐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해야 될 일을
그 야당에서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게 만들면요. 그다음에 시장의 그 자정 기능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무리 과잉 생산돼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양국 관리를 포함해서 자, 여야정 협의체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여야가 그래서 이제 논의해서 농민들한테 결정했으면 가서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돌보지 않는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통과시키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자꾸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세영 선수 귀국으로 오늘 뉴스 정치온이 좀 늦게 시작했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상이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이번엔 사령관과 여단장의 법적 다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 정부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의 내부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인 A소장과 여단장인 B준장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5월과 6월 A소장이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사 영해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B준장이 무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입니다. 급기야 A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B준장의 하극상을 보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B준장은 이에 맞서 상관인 A소장을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준장은 고소장에서 A소장이 보좌관을 시켜 출퇴근 동향을 감시했고 지난 6월 보고 과정에서는 결재판을 던졌다며 하극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현역 장군끼리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육사 3년 후배인 A소장이 B준장의 상관으로 오며 신경전이 발생해 갈등의 한 축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보사에서는 최근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이 구속되면서 한 차례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보사령부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이런 가운데 정보사 내 최고위급 장성간 다툼이 이어지면서 기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군내에서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외와 대북 첩보 임무 등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자 대부분의 임무가 기밀에 붙여질 정도로 보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도 전기차 화재가 있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금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 새벽의 일인데요. 공영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국산 전기차에 불이 난 겁니다. 해당 차종은 기아차 EV6로 SK온에서 생산한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그렇군요. 알려졌는데요. 일단 소방당국은 과충전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새벽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 100여 대가 타고
수백 세대의 단전, 단수 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 청라에서 화재가 발생한 그 벤츠 차량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재가 최초 발생한 차량이죠. 벤츠 차량은 EQE 모델입니다. 네. 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이 네, 됐는데요. 뭐 중국산이라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맞습니다. 세계 10위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업체이고요. 비교적 덜 알려진 업체이다 보니 벤츠가 왜 세계 10위 중국 배터리 업체 제품을 썼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앞서 2021년 중국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 우려로 대규모의 리콜을 실시한 적도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중국산 배터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느 나라 어떤 배터리 제품을 썼느냐가 아니라 전기차 화재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나라별 또는 메이커별로 자기네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요. 물론 안전기준은 다 통과된 부분들이고요. 또 중국 내에서 벤츠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차를 많이 쓰는 대신 부품을 공급을 받는다,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썼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게 아니라 안전기준이나 이런 걸 다 통과하는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인 전략관계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재욱 기자,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이요. 네. 자기 전기차에 어느 나라산 어느 배터리가 지금 착용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요. 예. 알 수가 없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센터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예.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나라, 어느 제품에 배터리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완성차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한 소비자가 스스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알 권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알 권리도 필요한데 일단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대책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전기차 화재가 왜 위험한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이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는요. 일반 화재와는 달리 열폭주 현상, 그러니까 배터리 온도가 급격하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서 불을 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인천의 경우와 같이 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의 진입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요. 지하주차장과 같은 이런 폐쇄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가급적 지하에는 설치하지 않고 배터리 과충전을 예방하는 등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온도도 1000도씨까지 올라가면서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를 더 많이 입힐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탑승 계획의 골든타임이 짧기 때문에 빨리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적다는 거.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 화재가 위험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생겼을 때 확산 속도가 빠르면은 엄청나게 큰 소실을 입힌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진국에서는 지상에다가 보통 설치하지 이렇게 지하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전기차 화재 짚어봤고요. 경제픽 두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인데 4,990원에서 7,890원, 3,000원 정도 올린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인상폭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입니다. 예. 기존에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3,000원 가까이 인상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결제 시기가 돌아오는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됩니다. 인상률이 60%잖아요. 그럼 네, 5,000원에서 그렇습니다. 8,000원이니까요. 예. 네. 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텐데 네. 소비자 반응이 나왔나요? 네, 일단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서 좀 제각기 다른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예.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인터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 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만큼 편하긴 하니까 그래도 저는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도착하고 제가 필요한 게 얼른 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했던 가격에서 조금 많이 올랐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 조금 비싸졌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 달 정도 유지해 보다가 부담이 좀 되면은 좀 해지할 생각이긴 합니다. 네, 월 회비 인상 여파가 어떻게 될지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인상 계획은 이미 고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와우 회원의 경우에는요, 지난 4월 13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가격 인상에 불만을 품은 회원들이 쿠팡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상보다는 쿠팡을 탈퇴하는 회원들이 많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에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재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서 이커머스 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쿠팡 월회비 인상이 업계 판도에 돌풍을 일으킬지 아니면은 미풍에 그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경제픽 3위, 대학 캠퍼스가 아슬아슬 교통사고 급증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늘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오늘 대학 캠퍼스 교통사고 위험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0곳과 지방 겁점 국립대 7곳을 대상으로 모두 캠퍼스 17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수 기준으로는 60%에 육박하는 증가 수치를, 그리고 부상자 기준으로는 50%가 넘는 증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주요 대학 가운데서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어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이 분석 대상 캠퍼스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17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울대가 사고 건수는 126건, 그리고 부상자는 무려 47건으로 분석 대상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면적당 발생 건수로 환산해 봤더니 10만 제곱미터당 사고 건수는 8.21건입니다. 연세대나 고려대와 비교해 봤을 때 6배에서 7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그렇다면 왜 서울대 캠퍼스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을까 물어봤더니 서울대의 경우에는 산악지형이고 교내에 버스까지 다니는 게 교통사고의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연령대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 연령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20대가 17.3%에 불과한 반면 30대 이상 운전자가 약 80%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재학생이 아니라 아무래도 직원이라든지 외부 방문객들이 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로 경사로가 많은 대학 캠퍼스가 많고 또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인 점 등이 사고 증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도로 외 구역이어서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좀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법이 좀 바뀔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돼서 대학 캠퍼스도 공식적인 단지 내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캠퍼스 관리자는 자동차 제한 속도 등을 금속판 등에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를 해야 하고요. 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과속 방지턱 같은 그런 시설들을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말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 차량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속도는 뭐 30으로 다니게 해야 된다, 뭐 20으로 다니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일방통행이다, 어디는 들어가지 마라, 이런 것들 좀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붙이는 게 일단 제일 기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마련을 해야 될 텐데. 네, 오늘의 경제 소식 경제픽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단신 전해드립니다. LG가 최신 인공지능 모델 엑사원 3.0을 선보였습니다. 엑사원 3.0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추론 처리 시간은 56% 짧아졌고 구동 비용은 72% 줄었습니다.
현대차가 캐스퍼 전기차에 페달 5 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 보조 기술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차가 출발할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줍니다. SPC 그룹은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3대 요소인 물과 그늘, 휴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폈습니다. 네, 좁은 매트 틈에 5살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넣기 전에도 때리거나 60차례에 걸쳐 강제로 다리를 찢는 등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아동을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태권도 관장 A씨. 앞서 A씨는 피해 아동에 대해 자신이 예뻐하던 아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매트에서 꺼내줘야 한다는 다른 사범의 건의를 거절하고 CCTV로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장시간 매트 안에 내버려둔 점, 아이가 혼수 상태로 발견된 뒤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CCTV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복구한 CCTV 영상을 통해 추가적인 학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리고 60번 정도 아이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식으로 다리 찢기를 한 데 이어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아이가 매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매트 구멍에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27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트 높이는 124cm, 구멍 지름은 18에서 23cm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12일 매트 구멍에 갇혀있다 질식해 혼수 상태에 빠졌던 피해 아동은 결국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에서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한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임관혁 서울고검장이죠? 네, 이진동 대구고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4명이 이원석 검찰청장의 후임 후보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상면 위원장 주재로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가 열렸고요. 이렇게 4명을 후보 추천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에도 여전히 더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올랐고요. 경주에선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치솟은 기온에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밤까지는 계속해서 기습적인 강한 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최고 5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와 소나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열기는 식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더욱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전국적인 폭염특보 속에 온열 질환자 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1,900명을 돌파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우선 오늘도 밤더위가 이어집니다. 밤 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6도, 강릉은 28도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에는 기온이 더욱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서울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는 다음 주 광복절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